뇌를 읽고 마음을 쓰다. 뇌과학의 현재와 인간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효빈 교수님께서는 뇌과학 그리고 인지과학을 전공하시고 사실 저희 대학에 오신 지 이제 딱 1년 남짓 넘으신 아주 젊으시고 샛별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뇌과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뇌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버버버 하면서 10분 걸렸는데 한효빈 선생님 한 3초 만에 해결해 보이셔. CPU가 다른 거죠. 저는 386이면 한효민 쌤은 제 9세대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뇌과학의 최전선 어떤 이슈들이 있고 한효민 선생님은 그중에서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강 어떤 주제들이 말씀되실 것 같냐면 뇌를 읽는 기술, fMRI, EEG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세히 이따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광학 영상 등 최전선 뇌 영상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또 뇌를 쓰는 기술, TMS, TDCS, DBS 등 뇌 자극 기술이 만드는 마음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과학과 자아, 영혼, 정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쟁점들을 어떻게 뇌과학으로 풀어서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의 사회적 적용, 정신건강, 교육, 고령화, AI, 로봇, 인터페이스 등 오늘날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뇌과학을 통해서 다 풀어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한효빈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효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8월에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여기 융합교양학부 팀에 조인을 했고요. 저는 그 전에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원숭이, 쥐 이런 동물들의 되긴 되는 것 같은 좀 더 크게 이거보다 소리가 작은 거. 잠시만요. 음. 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뇌과학 연구들이 가능한지 뭐 그런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학교에 와서는 사람의 뇌를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기획하고 이제 앞으로 할 연구들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학교가 아무래도 그 뇌과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연구도 있다. 나 재밌는 거 한다. 약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좀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전공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섞여 있는데 혹시 뭐 설명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격식 없는 자리니까 그때그때 저거 이해 안 간다 더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의 시작점은 인간의 정신활동, 그러니까 즉 마음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마음의 정체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해왔어요. 현대 상식으로는 제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몸에 안에 깃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뭔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심장이 막 떨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 뭔가 마음이 동요할 때 심장이 떨린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그 마음 심자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심장을 형상화한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뭐 heart라는 표현이 인간의 소울처럼 쓰였었죠. 이렇게 그 정신과 몸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이제 몸 신체 문제, 마음 신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접근은 이원론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나 토속 신앙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이기도 한데 이원론은 그 1600년대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과
몸은 별개의 존재이고 우리의 몸은 물질적이고 유한한 세계에 갇힌 반면 우리의 마음, 그 정신,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불멸의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이나 지옥 혹은 뭐 윤회, 뭐 빙의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이 비물질적인 거라고 상정하고 만들어진 컨셉들이잖아요. 현대에 와서 이 컨셉은 많이 그 유용성을 잃었습니다. 일단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과학적인 발견들이랑 상충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애초에 영혼이 그 비물질적이고 불멸의 존재라는데 물리적 한계에 갇힌 어떤 인간의 신체가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나아가서 그 이원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 기능은 인간의 신체 변화와는 무관해야 되는데 뭔가 머리를 다치거나 뭔가 뇌 부위가 뭐 손상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뭔가 정신 기능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은 차츰차츰 힘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제 이중 측면 이론이랑 환원론이라는 입장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측면 이론이라는 건 조금 보수적인 이론이고 환원론은 조금 더 급진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중 측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과정과 우리의 몸, 뭐 심장이든지 뭐 뇌든지 이런 몸 기관들이 사실은 동일한 근본적 실체고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전자라는 게 사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그리고 인간의 뭐 정신을 담당하는 장기의 활동도 사실은 같은 근본적인 실체일 뿐이고 서로 그냥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좀 더 레디컬한 사람들은 환원론자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 정신 과정이죠. 그런 마음이 그 몸의 물리화학적인 과정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은 사실 실체가 없고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과학 발전이 서서히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없어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론이라는 이름은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꿰뚫는 큰 토픽입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성격이나 언어 능력, 뭐 기억력 이런 정신적인 기능들은 영혼으로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깨진 계기가 뇌손상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발견. 뇌손상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잘 안 되나 봐요. 네, 이 부분 얘도 엄청 뭉쳐가지고 힘드네요. 아버지도 어머니. 네, 지금은 근데 지금 키노 지금 보이는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나도 떼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유명한 환자가 이 피네스 게이지라는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계 사고로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어떤 철근이 전두엽을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전두엽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몇 분 뒤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어나서 동료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몇 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결국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사람의 비극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등생 같은 사람이었다면 사고를 당한 이후에 피니아스 게이지는 약간 말을 엄청 안 듣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아직 안정을 취하려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라 라고 해도 맨날 몰래 도망 나가가지고 동네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막 먹으라는 약 안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퇴원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상사들이랑 되게 많이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다가 한 12년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어쨌든 이제 뇌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이 피니아스 게이지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뇌를 받침으로써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뇌과학계에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비슷한 사례로 브로카라는 프랑스의 의사는 주로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환자분들의 뇌를 열어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보니까 전두엽의 특정한 부분이 괴사해 있거나 뭔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영역의 신체 장기 중 하나인 이런 뇌 영역과 인간의 성격이라거나 언어 같은 정신 과정이 무조건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180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200년 전의 과거가 되게 무색할 만큼 최근의 뇌과학 기술들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되게 하울링이 발생하기 좋은 위치에 스피커가 있네요. 스피커라는 게 그냥 아니 하울링이라는 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면 하울링이 돼. 얘를 안 쓰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술도 되게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그 2021년에 뉴럴링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에서 공개한 염동력을 사용하는 원숭이입니다. 사실 염동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원숭이가 이 영상을 틀어보시면은 게임을 하는데 여기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요 핑퐁 발이 움직여서 그냥 이 공을 잘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이런 게임을 하려면은 사실 사람들은 손을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뇌 안에 작은 칩이 심어져 있어서 이 칩에서 약간 이 원숭이가 어떤 쪽으로 이동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AI가 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얘를 잘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손침에서 들어오는 신경 신호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영상을 꼭 재생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재생이 안 됩니다. 제가 노트북을 바꿔야 되고요. 근데 삼심의 신경 신호를 AI가 해독한 결과물이 있던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갈 때마다 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원숭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재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바가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이 노란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 바 하나를 올리고 내리는 것 자체는 되게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컴퓨터가 저런 신호를 읽을 수 있으면 뭔가 우리가 손을 안 대고 키보드 타이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계 장치를 다 조작한다거나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기계 장치의 조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이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손을 쓸 때 뇌에서 손한테 그냥 움직여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적당한 센서를 달아서 컴퓨터로 보낼 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컴퓨터가 실제 손으로 가는 신호들을 하이제킹을 해서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럴링크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2021년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쪽 필드의 대학원생들한테 그냥 한 달만 주면 돈만 충분히 준다면 구현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똑같은 작업을 그 사지마비 환자들한테 적용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생각만으로 손을 쓰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그런 게임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뉴럴링크가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인간도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키보드를 친다거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혹은 전화를 건다거나 이제 그렇게 머릿속 칩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간의 감각기관과 팔다리를 거쳐서 나가는 모든 행동들이 언젠간 불필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과학의 가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에는 수없이 많은 기능들이 있죠. 여기서 필요한 심리적인 기능이 운동 또는 운동 의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운동 의도를 컴퓨터가 읽은 거잖아요. 운동 의도라고 한다면 뇌 안에 있는 지각, 기억, 감정, 의사결정 등 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기술의 어떤 도전 상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시스템 신경과학입니다. 시스템 신경과학이라는 건 그 최근의 뇌과학 사조인데 뇌를 하나의 복잡한 회로로 보고 접근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전자회로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회로에서 뭐 여기 불이 켜지려면 전원이 공급돼야겠죠. 아니면 여기 3번에 있는 전구의 불을 더 밝게 만들려면 뭐 어디 스위치를 어떻게 적당히 끈다거나 아니면 배선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회로에 불을 켠다라는 기능을 조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뇌도 회로로 보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뇌 영역들이 있고 그 뇌 영역 안에 서로 다른 단백질들을 가진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저런 어떤 복잡한 전자회로에 들어있는 부품 하나하나처럼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부품을 뭐 빼버린다거나 혹은 하나를 더 넣는다거나 더 강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실험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뇌 안에서 작동하는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뇌 안에 있는 뉴런들도 그냥 하나의 부품이고 걔네가 액손이라고 불리는 전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 신경과학자들은 이 전선을 하나씩 끊어보기도 하고 특정 부품을 없애보기도 하고 특정 부품을 강제로 더 강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인지와 행동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런 회로적 관점은 그 회로를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발전을 했습니다. 먼저 그 마음 읽기를 가능하게 한 도구들을 보면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의 활동을 그냥 관찰하는 기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결국에는 뇌 안에는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전기화학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또 세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얘네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정기적인 변화나 어떤 혈류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뇌가 세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나아가 최신 유전공학의 도움을 빌리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안에 잡히는 모든 세포들의 실시간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뉴런들은 전기화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전기를 걸어준다거나 자기장을 걸어준다거나 초음파를 걸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뉴런들의 활동을 바꿀 수 있어요. 뇌 활동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술을 마음 쓰기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의 끝판왕은 그 광유전학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옵틱스와 지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을 합쳐서 이제 옵토지네틱스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제 광유전학을 통해서 최근에 마음 쓰기 기술 연구가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유전학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서는 아직 연구가 좀 힘들고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쥐에서 하고 있어요. 이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은 되게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눈을 보면 외부의 빛 정보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센서가 그냥 우리 망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있는 세포들은 광수용체라는 센서가 있어서 빛 정보를 전기로 변환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다른 세포들은, 그러니까 멀쩡한 세포들은 이 빛을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바이러스를 투입한 다음에 저 일반적인 뉴런들한테 광수용체를 발현을 시키면 빛을 통해서 이 뉴런들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를 넣는지에 따라서 이 뉴런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더 적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작은 페트리디시 뉴런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뉴런의 신호를 이렇게 재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빵빵 터질 때마다 이 뉴런이 스파이크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기술을 살아있는 뇌 안에서 진행을 한다면 그냥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뉴런들이 빛을 켜줄 때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줄 때마다 빵빵 뭐 스파이크를 더 활동을 더 많이 한다거나 활동을 더 적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쥐의 뇌인데 쥐의 뇌에다가 광섬유를 꽂아가지고 그냥 세포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망막에 있는 세포들처럼 이 세포들은 이제 광수용체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스파이크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기술을 만든 칼 다이저러스라는 교수님은 지금 인용수만 한 15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데 한 2018년부터 노벨상 후보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이 한 인용수가 5만 건 이상 된다. 그러니까 내 연구가 5만 건 이상의 후속 연구를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으실 분이라고 굉장히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뇌자극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정서를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정서라는 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뭐 친구랑 싸우면 기분이 안 좋고, 뭐 계속 노트북이 말을 안 들으면 막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분노의 감정도 막 발생을 하고, 누가 옆에 쓰러져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은 이제 그런 폴소셜한 마음도 다 이런 정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런 정서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뇌 안에서 그 기능을 발현시키는 회로와 부품들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가지고 왔는데 애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회로적 관점에서 정서란 뭘까? 혹은 애착이란 뭘까? 애착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필드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연구가 이제 해리 할로우의 아기 원숭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아기들이 막 엄마를 되게 따르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왜 따르는지, 엄마에 대한 애착을 왜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을 줘서 밥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안아주고 뭐 케어해주고 이런 따뜻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아기 원숭이들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밥만 주는 딱한 엄마를 싫어하고 밥을 안 주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 이런 실험들을 옛날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최근에 시스템 신경과학적인 어떤 마음 쓰기와 마음 읽기 도구들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실험들이 팬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G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아기 쥐들입니다. 이 아기 쥐들에 대해서 조나 인설타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었어요. 사실 저 영역의 이름의 어원은 그 어떤 영역인데 어디에 속하는 영역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영역인지를 몰라서 조나 인설타라는 이름이 붙은 영역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 영역의 활동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되게 많이 활성화되는 뉴런인 거예요. 여기 있는 뉴런들이.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해서 엄마 말고 다른 뭐 이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다른 쥐들을 데리고 와서 네, 옆에다가 막 뒀을 때는 이 엄마랑 같이 있을 때 활성화되는 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엄마에 대해서 찾는 이제 그런 뇌 영역인가 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러면 이 엄마 세포들을,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 애착 세포들을 꺼버리면 어떨까 해서 꺼봤습니다. 여기 까만색이 원래 쥐들인데 원래 쥐들은 그 엄마랑 격리되면 계속 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기서는 USB 포컬라이제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이 초음파로 울어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막 엄마 엄마 하고 우는데 이 영역에 있는 뉴런들을 억제한 쥐들에서는 그런 울음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새끼 쥐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 쥐가 옆에 있고 그 옆에 장난감 쥐를 놨더니 보통의 쥐들은 이제 엄마가 장난감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역에 있는 뉴런들을 억제한 쥐들은 엄마랑 장난감이랑 별로 구분을 안 하고 둘 다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조나 인설타라고 불리는 뇌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작은 영역에 몇십, 몇백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뇌 영역입니다. 그리고 뇌세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배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자회로처럼 이 뇌 영역 안에 있는 작은 뉴런들이 여기로도 배선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도 배선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로 중 하나예요. 이 배선을 타고 들어온 정보들이 뉴런들을 활성화시킬 거고 이 뉴런들의 활성화는 다시 배선을 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치면 이 애착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작은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이 스위치가 고장나면 아기가 뭐 엄마를 찾지도 않을 거고 잘 울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올해 나온 연구 중 하나는 성인 쥐들한테 외로움을 타게 만드는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외로움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번에 외로운 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 쥐들을 혼자 독방에 가둬놓고 하루, 3일, 5일 동안 독방에 가둬놓으면 이후에 친구를 만났을 때 엄청 반가워합니다. 엄청 반가워서 막 앵기기도 하고 뭐 냄새도 맡고 막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게 이런 패턴. 하루 독방에 갇혀 있던지 5일 독방에 갇혀 있던지는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그런 더 반가워하는 행동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어떤 뇌 영역 안에서 뇌 세포들의 활동을 관찰을 해보면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G입니다. 지금 뇌 영역의 활동을 관찰을 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 고독 뉴런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 뉴런들이 엄청 활동을 많이 하는데 친구를 넣어주면 반가워하죠, 행동적으로. 근데 이 반가운 뉴런들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고독 뉴런들은 조용해집니다. 그럼 이제 요런 걸 가지고 또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요 뉴런들을 만약에 억제하면 약간 뭐 독고다이 지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 뉴런들을 억제하는 조건과 이 고독 뉴런들을 활성화하는 조건에서 정반대의 패턴이 보였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며칠 동안 독방에 갇혀서 외로운 쥐들이라도 이 고독 뉴런들을 활성화시키면 계속 고독하게 있어요. 반면 이 고독 뉴런들을 억제시키면 더 많이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막 며칠 동안 약속 없고 할 일도 많이 없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친구들 연락하잖아요. 즉 그럴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우리 뇌에서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외로움을 안 느끼고 싶을 때 혹은 느끼고 싶을 때 소리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뇌를 스스로의 뇌를 위한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인데 뇌 속의 공격성의 스위치를 찾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EA, 그러니까 센트럴 아믹달라 편도체라고 불리는 영역의 중심부에 있는 세포들인데 일반적인 쥐들은 이렇게 장난감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피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여기 지금 뇌에 연결되어 있는 걸 잘 보세요. 여기 어느 순간 파란색 빛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 공격성 스위치가 켜졌을 때입니다. 이걸 켜면 앞에 있는 게 뭐든 막 물어뜯고 내팽개치고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길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보이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쥐들의 반응인데 만약에 레이저를 켜서 저기 공격성 스위치를 켜면 바로 약간 원수를 만난 것처럼 물어뜯고 때리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실 인간의 정서, 동물의 정서죠. 사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정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위치를 하나씩 찾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부들부들하면 여러분들 모두 괜찮으세요 하면서 뭐 케어할 거잖아요. 그런 류의 행동이 쥐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도 자기 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뭔가 숨이 막혔나 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회적 개체들이라면 이 뇌 안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혀를 빼줍니다. 숨이 막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요거에 해당하는 정말 작은 수의 뉴런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면 쥐가 이런 기본적인 사회성조차 없이 그냥 옆에 누가 죽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는 사실 조금 민망한 얘기들이긴 한데 그 남자애들의 성욕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왜 그 청소년기에 갓 성인된 남자애들은 그 성적인 에너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혹시 뭐 강아지가 이런 행동하는 거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발전기가 온 강아지들을 상상하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 마운팅이라고 부르는 올라타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 이성을 꼬시려고 열심히 아이 컨택을 한다거나 박력 있게 딱 밀친다거나 약간 그런 류의 구애 몸짓이에요 동물들한테는. 뇌과학자들이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수컷들이 이런 이성을 꼬시려는 행동들을 할 때 뇌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관찰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POA라고 불리는 정말 작은 영역에 있는 뉴런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갓 사춘기를 지난 이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애한테 여자애를 한 명 넣어주면은 일단 처음엔 스니프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막 맡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취향이면 마운트라는 행동을 해요. 막 올라탑니다. 근데 이 마운트를 할 때 보면 이 뉴런의 활성이 확 늘어나요. 이 똑같은 쥐한테 남자애를 넣어주면 처음에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이 뉴런이 별로 반응을 안 하죠.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어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메일을 넣어주면 뭔가 이렇게 꼬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단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약간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스위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보면 혹은 억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과학자들이 억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욕 회로를 억제해 봤더니 원래는 한 60% 정도의 확률로 여자애들이 들어오면 꼬시려고 하는데 이 스위치가 억제된 애들은 대략 한 10% 정도밖에 이런 꼬시려는 행동들을 안 보였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남자애들을 넣어놓고 이 스위치를 켜면 어떨까? 했더니 일단 공격하는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서 대신 뭐가 생겼죠? 네. 올라타려는 행동들이 막 60% 정도의 확률로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안 켰을 때랑 안 켰을 때 이성 개체한테 보인 그런 비율이랑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쥐들의 행동이 진짜 재밌는데 이것도 영상입니다. 그래서 쥐의 머리에서 지금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파란 불이 켜질 거예요. 지금 들어왔죠.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 젠틀하게 꼬시는 건 확실히 아니죠. 방금은 이제 여자애한테 그런 거였고 이번엔 남자애한테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남자애가 들어와서 냄새를 맡는데 그냥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스위치가 켜진 다음에는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요. 남자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하고 결국은 올라타요. 지금 이 지혜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뭔가 야릇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좀 짓궂은 과학자들이었는지 이번에는 비커를 놓고 이 스위치를 켜봤어요.
비커를 넣고 이 스위치를 켜봤더니 뭔가 이 비커 주변을 계속 알짱거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약간 작은 나무 블락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 스위치를 켜봤더니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나무 블락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뭔데 기분이 좋지? 하면서 나무 블락이랑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조금만 남기면요. 이 실험실에서 쓰는 플라스틱 튜브도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이 이 실험실 튜브에다가 그 쥐의 하반신처럼 보이는 엉덩이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엉덩이인데요. 그래놓고 스위치를 켜니까 이 엉덩이 위에 올라타는 행동을 막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몇 절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의 약간 좀 진짜 짓궂은 호기심이 안 끝나고 보통 성욕이 제일 없을 때가 방금 끝났을 때 거사를 치른 직후라고 하는 이제 통계들을 가지고 와서 거사를 치른 직후에 이 스위치를 켜보면 어떨까 해서 거사를 치른 직후의 쥐를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치렀어요. 둘 다 다들 힘들어 보이죠? 근데 이때 스위치를 켜면 다시 바로 올라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높은 비율로, 높은 확률로 이 스위치가 켜지면 어떻게든 이 구애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변태 같아 보이지만 다 사이언스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을 해서 얻은 결과가 이제 이런 페로우의 도식, 시스템 신경과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뭔가 이쪽이 코 쪽이고 이쪽이 뒤통수 쪽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이제 시그널들이 뇌 안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뇌 어떤 부품들을 지나면 어떤 기능이 발현이 되고 뭐 성별 감지, 뭐 야릇한 느낌 생성, 동기부여 강화, 뭐 신체 부위 생리적인 변화 유도 이런 걸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스위치들이 뇌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사실 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이 6번 회로만 억제되거나 뭐 그런다 하면은 뭔가 과성욕이나 이상성욕을 막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외로움이나 엄마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아가페를 조절하는 뇌 속의 회로라면 요거는 이제 에로스를 조절하는 그런 뇌 속의 회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방금까지 그 정서랑 관련된 몇 가지 토픽의 예시를 가지고 와서 그 시스템 신경과학에서 그러니까 신경회로적인 관점을 사용해서 인간의 마음 중에 정서라는 걸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루지 않았던 정서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세부적인 스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가진 감정, 정서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생각해왔던 숭고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뇌라는 회로가 가진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현관에 있는 센서 등처럼 뭔가 쓱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션이 발생을 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센서 등처럼 그런 센서 등이 가진 어떤 회로적인 기능처럼 우리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 그런 회로의 옵션처럼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서를 이렇게 드라이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왜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이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능론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런 회로들은 실제 우리가 쓰는 전자회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아주 방금도 예시를 드렸지만 이제 아주 간단한 현관의 센서 등 회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뭔가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두우니까 발이 잘 안 보여서 신발을 보기 위해서 얻거나 혹은 밤에 밖에 나갈 때 방에 불 다 끄고 나갈 때 신발이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잘 보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센서 등이 고장 나면 특정 부품이 고장 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뭐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막 불이 켜지는 그런 센서등은 뭔가 사실 무섭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와가지고 신발이 잘 안 보이는데 불이 안 켜진다 이러면 뭐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 정서를 포함해서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그냥 모션 센서 조명처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특정 부품이 고장나면 불편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거 문화에서 센서 등이라는 기술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점점 진화해온 것처럼 우리 뇌도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회로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정서라는 게 수행했던 기능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되게 단순한데 뭔가 만약에 우리가 공포를 못 느낀다면 사실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도 안 피해서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맹수나 적을 만나는 상황에서 공포를 못 느끼면 쉽게 죽겠죠. 그리고 적절히 이런 파괴 본능도 있어야 적을 만났을 때나 내가 사냥을 해야 할 때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될 확률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야릇한 느낌이 없으면 착취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내 유전자를 후손한테 전달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기가 분명히 배도 고프고 춥고 막 이런데 엄마를 안 찾으면 그 아기는 사실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성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우리 유전자 속에 코딩된 우리 신경회로의 그런 발현입니다. 뭔가 예로부터 되게 막 옆 동네 사람들이랑 싸운다거나 옆에 나라랑 전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류의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세력을 키우는 이제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본능들이 이런 신경회로의 기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현이 된 거겠죠. 어쨌든 이제 최신 뇌과학의 사조에서는 마음의 모든 기능들을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기능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합니다. 정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들, 생존과 번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진화해온 요소들이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안에서 물리화학적인 실체를 조작함으로써 마음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능들을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즉 세포들의 작용으로 환원시켰을 때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정신 과정이 비물질적인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개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도 사실 물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뇌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자극하는 뇌자극 기술은 동물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도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간질 발작을 유도하는 어떤 뇌전증이나 그 움직임의 장애가 오는 파킨슨병은 그 뇌를 열어서 자극하는 처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냥 뇌 안에 흑질이라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적당히 활성화를 해줘야 내가 몸도 잘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그냥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임상 케이스들에서는 뇌 안에 전극을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자극들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는 게 심장 페이스메이커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냥 심장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위에 있는 장기인 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Taking deep 기술인지를 brain stimulation, 영상을 통해서 보여요. I would have a very hard time even taking 그래서 a 지금 drink of water. 이분은 되게 심한 파킨슨의 운동장애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And for people who have 그래서 Parkinson's, 손이 it's 이렇게 not 떨리고 really a pleasant 배도 way to 떨리고 live. 그래서 However, 물 한 잔을 마시는 we 것도 do have deep brain stimulation. In my 상황. case, it works 근데 이제 pretty well. 이분은 뇌 안에 Turn it back on, 흑질이라는 뇌역을 자극할 수 and 있는 it's communicating with this device.
그래서 that will now 핸드폰에 tell the pack to 연결된 start. PC를 And I 통해서 can feel a tingle in my heel. It creeps up my leg 하는데 as the stimulation 다리 starts to 뒤에서부터 take place. 팅크하는 So those 느낌이 electrical impulses now 자기 are 마음으로 back. They're firing again in my brain as they do night and day, 지금은 일부러 and 터져 overriding that impulse I have to shake or tremor. 굉장히 And 자연스러웠어요. as you can see, the results are almost instantaneous. 이런 기술도 있어요. Turns 이런 out I'm one 기술은 of the lucky few. 뭐 There are only 파킨슨병에만 about 쓰이는 건 아니고 400 of these 너무 심한 procedures performed in 감각장애, Canada every year, due 감각장애의 in large part to the 획기적인 limited 뇌역의 number of 어떤 surgeons 특성화 available to 혹은 perform. 비활성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런 뇌자극 기술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간질 발작 그리고 우울증 기타 등등의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정신 질환들은 이런 류의 뇌자극으로 처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뇌를 자극하려면 두개골 속에 구멍을 뚫고 전기 자극을 넣을 수 있는 전극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뇌 입장에서 우리 몸의 입장에선 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한 번 넣고 그냥 이 스위치를 가지고 평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를 넣고 몇 주가 지나면 금방 염증 반응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 깊은 부위를 자극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뇌에다가 이런 깊은 전극을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쏠립니다. 근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위험들도 있고 뭐 잠을 잘 때 뭐 옆으로 있을 때 막 아무튼 그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겪는 움직임이 다 위험 요소가 되니까 이렇게 뇌 안에 전극을 넣는 기술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뇌세포들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을 넣어준다거나 전류를 흘려준다거나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지금 TMS라는 건 자기장을 그냥 외부에서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TES라는 기술은 그냥 미세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전자레인지로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적당한 주파수와 어떤 그 전극의 어레인지만 있으면 뇌의 정말 작은 부위를 흔들 수가 있겠죠.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열을 발생을 시키면 엄마 손은 약손처럼 이 뇌 영역이 더 활성화가 돼요. 혹은 억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태워버릴 수도 있고. 이런 류의 이제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딱 두 가지 분야로 그냥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자약 분야가 있는데요. 실제로 FDA 승인도 받고 한 100개 이상의 병원에 납품을 한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효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결과를 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냥 전극을 붙이고 이 전류를 하루 20분씩 흘려주는 처치를 뭐 몇 주 동안 반복을 하면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골프 자세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게끔 운동 피지를 자극하는 뇌자극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거나 혹은 축구 선수나 심지어 사격 선수, 지금 여기 김예지 선수를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선수들한테 훈련용으로 이런 뇌자극 장치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김예지 선수 사진을 가지고 온 게 실제로 저 선수촌 모든 선수들한테 납품을 한 회사의 대표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 한 6개월 전에 계약을 했는데 금메달을 따가지고 회사의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입니다. 사람한테서 아직 되게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뇌를 직접 뚫고 자극하는 기술에 비해서 이 두개골을 넘어서 자극하는 기술은 이제 그만큼 해상도도 안 좋고 또 전류의 양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이 굉장히 많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특정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오래 사용하면 뇌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를 해서 실제 뇌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기술인데
한 10년 정도 더 연구하면 효과가 직방인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되게 실험적이지만 살아있는 뇌에서 기억을 조작하는 연구도 진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10년이 넘은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실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유전자 조작 기법을 잘 활용하면 쥐한테 실제로는 없었던 무서운 기억을 강제로 심어주거나 혹은 이 쥐가 무서운 경험, 어떤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했을 때 그런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남친, 전 여친을 잊고 싶다 하면 그 전 남친과 전 여친이라는 정보에 활성화되는 뉴런을 먼저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 뉴런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뉴런을 안 죽이더라도 그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시냅스들만 잘라줘도 돼요. 가위로. 하지만 이제 두개골을 열고 뇌를 해집어야 되니까 사람한테는 되게 위험한 시술이 되겠죠. 어쨌든 기억이라는 연구 주제에서는 이런 컨셉을 이제 엔그램이라고 불러요. 엔그램이라는 말은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협의로는 특정 개념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뉴런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리적인 실체에 깃든 정신적 정보의 어떤 총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그램이라는 개념이 어, 그러니까 엔그램이라는 개념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테드 굉장히 잘 정리된 테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공포기억 엔그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게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쥐를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동물들에서 마음쓰기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신 이제 사람들한테는 마음 읽기 기술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읽는 것만 하는 게 더 위험 부담이 덜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음 읽기 기술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읽기 기술의 최전선에는 심상 디코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상 디코딩은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원숭이처럼 뭐 운동의 의도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심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심상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for Anne and Bill to have a conversation through our brain decoding to facilitate what we think would resemble a future use of an actual real lif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We want to 이분은 뇌손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환자분인데 죄송합니다. 노트북을 정말 바꿀 때가 됐네요.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앱챙이라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일인데 뇌 속에 작은 칩을 심어서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발화를 상상을 하면 아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 그 상상된 내용을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대신 말해주는 아바타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 칩이 심어져 있는데 실제로 말은 못하세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아바타가 이렇게 자기 말을 대신해서 옆 사람한테 들려줍니다. 사실 아까 원숭이가 했던 운동 심상 디코딩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한테 보내서 해독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MRI를 사용을 하면 우리 시각 기질을 좀 더 생생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MRI에서 관찰된 뇌를 쫙 펼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다가 어떤 시각적인 자극들을 보여주면 이런 영화들을 보여주면 이 영화가 가진 특정한
정보에 따라서 우리 뇌의 활성화가 막 변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뇌 활동만 가지고 맞추는 그런 류의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사람의 뇌 활동에서 추정해낸 합성된 그런 영상이고요.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10년이 넘은 기술. 그래서 사실 영상이 되게 조악해 보이는데 이 기술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뭘 보고 있는지를 그냥 뇌만 관찰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어디다가 쓸 수 있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뭐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시각적인 신상들이 우리 뇌 안에 있죠. 그리고 어떤 시리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잠을 자면서 막 꿈을 꿀 때도 시각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경험들도 우리 뇌 안에 다 포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뇌 활동을 통해서 시각 신상을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꿈도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뇌 영상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추정을 해내요. 실제로는 어떤 고양이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디코딩이 됐다고 하면 이 고양이랑 뇌 영상을 가지고 이걸 이제 생성형 AI에 넣어서 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뇌 활동을 레코딩을 하면서 잠을 자면 꿈을 꿀 텐데 그 꿈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다. 엄마 나 어제 꾼 꿈이 뭐 이런 거였어. 근데 보통 말만 하면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텐데 영상으로 증명해 드리면은 진짜네 하시겠죠. 그래서 지난밤 꿈의 내용을 SNS에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의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조악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직은 불완전한 기술이지만 MRI를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정서 등의 인지적인 특징 같은 걸 측정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을 잘할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잘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뭘 하죠? 시험을 보죠. 사실 그 모든 시험의 목적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지잖아요. 근데 만약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의 뇌만 딱 관찰을 해서 이 사람 IQ가 몇이고 MBTI는 뭐고 MBTI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활동의 정보들을 MR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와서 뇌 검사를 받으면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시켜야 된다. 이 친구는 뭐 축구를 시켜야 된다. 얘는 외국어를 잘하겠다. 뭐 이런 류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바로 가보시기보다는 한 10년 두고 보시길 전 추천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근데 그 이 기술이 지향하는 바는 사실 저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우리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거기 그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마법 모자가 있잖아요. 이 모자는 사실 쓰기만 하면 얘가 얼마나 용감한 애인지, 얼마나 야망이 있는지 이런 이 애가 가진 그런 성격적인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해서 기숙사를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 해리포터의 모자처럼 뭔가 MRI 이런 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어디 가서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뭐 좋겠죠. 돈도 많이 되겠죠. 아직 굉장히 조잡한 기술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이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보면 일단 사진인데 위에는 하늘이 있고 옆에 건물이 있고 앞에도 뭔가 비스듬한 옥상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정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좀 더 잘 알아보려고 색칠을 해봤는데 색칠하니까 좀 더 알아보기 쉽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류가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그 조셉 니엡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촬영한 1826년에 촬영된 그런 사진인데요. 그냥 자기 집에서 찍어본 거죠. 이 사람이 이걸 남길 때만 해도 200년 뒤의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해상도가 엄청난 카메라 하나씩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뭐 MRI 영상으로 꿈 내용을 디코딩을 해서 막 릴스를 만든다. 혹은 뭐 MRI 영상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IQ 같은 걸 예측을 한다거나 그 결과가 아무리 지금 정확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밀한 뇌 영상 장비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것을 분석하는, 복구하는 알고리즘들도 더 발전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랭귀지 모델 덕분에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학문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분야입니다. 물리학이나 철학,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 등 다른 학문들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역사를 가졌어요. 185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 기능이 손상된 환자들을 뭐 죽은 다음에 부검해보는 게 고작이었고, 그러니까 뇌가 뭐 뭘 하는 장기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세포를 염색하는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뇌의 신경계, 그러니까 뇌랑 신경계가 혈관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포를 염색하는 기법이 나온 이후에 뉴런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1900년을 전후로 에디슨이 전기를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뇌를 전기로 자극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는 전기를 가지고 뇌를 연구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10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정말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상상 못하는 그런 류의 연구들을 지금은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연구 방법론과 연구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그 플로지스틴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 아마 많이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로지스틴이라는 개념은 이제 과거 독일의 연금술사였던 슈탈이라는 사람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지식이 발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왜 어떤 물질은 불이 붙고 어떤 물질은 불이 안 붙는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플로지스틴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플로지스틴이 많고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잘 붙으니까 얘는 플로지스틴이 많은 물질이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이 플로지스틴이라는 가상의 원소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이게 날아간 다음에 남은 재는 또 불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는 플로지스틴이 없는 물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엔 이게 최선의 설명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사실 이때는 연금술과 화학의 구분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 화학계에서는 이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의 발전으로 이제 불이 붙는 연소 과정은 이런 플로지스틴이라는 개념이 막 등장할 필요가 없이 산소와의 화학 반응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 이제 간단한 화학식 몇 개로 물체가 불에 붙는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도 플로지스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플로지스틴이라는 개념은 죽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들도 기분, 기억, 졸림, 배고픔 이 모든 마음의 작용들도 사실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물리학을 비롯한 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들이 충분히 발전하고 나면 굳이 그 마음을 지칭하는 인위적인 용어들을 쓰지 않고도 인간의 심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좀 레디컬한 측면이 있지만 영어는 물론이고 마음을 지칭하는 말들도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되게 레디컬한 사조입니다. 환원론이 이제 오늘 내용의 그 중심을 관통하는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물체 연소를 이제 프로지스틴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컨셉은 힘을 잃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영혼이나 마음을 설명하는 말들로 설명이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조금씩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역사적으로 실체가 없는 대상들에 대한 용어들을 조금씩 없애왔고 많이 없어졌고 정서나 기억, 의식, 나아가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개념도 도전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짧게 아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 5분 이상 날아갔는데 짧게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뭐가 있고 거기서 뇌과학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뇌과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겪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다가 적절히 개입을 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안다거나 하면 이런 사회 문제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죠. 그중에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문제는 이 인구 소멸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그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많아지는 이런 사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인구들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연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지역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애기들이 안 태어나서 그런 지역 사회 문제들도 이런 고령화 저출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어떤 뇌과학 기술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세금 문제가 만약에 은퇴하신 분들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만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게 불만이면 사실 은퇴하신 분들한테도 일하라고 하면 되죠. 근데 사실 못하는 이유가 있죠.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어떤 경제 활동에 필요한 뇌자극 기술, 아니, 그러니까 뇌 기능들을 뇌자극 기술로 되살릴 수 있다면 뭔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함의가 큰 연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점으로 삼은 뇌기능은 운전이라는 기능인데 사실 운전이라는 기능은 어떤 감각적인 정보와 내 운동 의도의 정보가 통합되는 되게 복잡한 인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딱 이 인지 과정에 상응하는 뇌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뇌 활동을 전기적으로 뇌 바깥에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부스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운전을 더 잘하는 뇌로 만들겠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류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막 고령 그러니까 고령 인구에서 뭔가 위험한 운전들이 많다거나 운전 사고가 많다거나 이런 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 혹은 버스 기사님들의 은퇴 연령을 한 5년 늦춘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운전뿐만이 아니라 기억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건드린다거나 혹은 또 고령층에서 가장 큰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수면 패턴의 이상화인데 보통 잠을 일찍 깬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깊은 잠을 잘 때 신경회로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때 더 깊게 주무시게 만들어 드리면 뭔가 건강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의 질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들을 우리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의 뇌에 대한 얘기였다면 제가 협업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키스 최지원 박사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저출산 문제에 답하는 뇌과학 기초 연구입니다. 생태학자 존 카훈이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뭔가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인구 밀도가 어디까지 증가할까였어요. 그래서 쥐들한테 어, 무한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다 제공을 해주면서 이 쥐들이 얼마나 번식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단 먹고 자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협 포식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쥐들의 개체 수를 관찰하다 보면 처음에 4쌍으로 시작한 개체 수는 한 1년쯤 지나면 거의 1000마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한 2000마리쯤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고는 이때부터는 줄어드는 패턴이 점점 빨라지더니 더 이상 새로운 쥐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쥐가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인구 예산인데요. 만약에 이 생태학자 카룬이 설계했던 이 실험에서 쥐들의 뇌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쥐들이 더 이상 짝짓기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이러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레디컬하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인류 전체가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 뇌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강제로 애를 낳을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연구는 아니고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키스트 최지환 박사님이 진행하고 계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된 영상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레벨 이상으로 높아지면 더 이상 짝짓기를 안 하고 쥐들이 자기 치장만 합니다. 전 뇌과학자로서 당연히 어떤 인구가 증가하고 멈추고 감소하는 각 단계에서 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신경회로적인 스위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 연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온갖 윤리적인 이유들로 반발에 사로잡히겠지만 한 100년쯤 뒤에 한국 사회가 전멸하는 게 확정이다. 없어지는 게 확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숭고함을 따지는 게 약간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게 인류를 위한 길일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인간의 마음은 때때로 영혼을 통해서 이해되기도 하고 때때로 신경 회로를 통해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최신 뇌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 마음의 세부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정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생물학적인 요소로 환원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고 있고요. 이 환원주의라는 관점은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유용한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 대상의 마음 읽기 기술 혹은 마음 쓰기 기술은 아직 제약이 많지만 같은 의미에서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령화나 저출산과 같은 우리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뇌과학이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죠.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효빈 선생님 말씀 통해서 뇌과학이 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상당히 많은 거를 알게 된 거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거는 질문하실 분 이렇게 이거 네. 후속 대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나요? 그냥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동희라고 하고요. 먼저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뇌 과학이 아까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혹은 스포츠 도핑, 스포츠 뇌과학 이런 말씀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하게 내 과학이 앞으로 향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나 좀 뭐 지금 글로벌한 뭐 스탠다드라는 지금 연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추세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스가 투자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질병, 우울증이라거나 불안이라거나 이렇게 실생활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뇌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들에 대한 연구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사실 전체 뇌과학자 중에 3분의 1 이상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하고 오늘 제가 다룬 거는 사실 그런 아픈 뇌에 대해서는 내용을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심리학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생물학 백그라운드, 생물학, 의학 그쪽에서는 임상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신경과 의사고요. 그 신경윤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강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 심리학, 경영학, 신학을 4년 만에 다 학사를 받으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일단 첫 질문은 동물의 정서와 인간의 정서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동물의 정서는 행동으로 관찰해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fMRI라든지 여러 가지 뇌과 다른 에너지 같은 그 마음 읽기 도구를 이용한 다른 인간 연구들은 자기 실수를 의존하거든요. 그 갭이 그 과거 스키너의 행동주의의 오류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마음 읽기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원인 제공자는 뇌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미국에서도 그 농병 환자가 살인을 한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그 목류병 의무 기록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그 사람의 그 살인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오류 판단의 어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분노, 내 뇌가 시킨 거다라는 걸 어떻게 회피하실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들리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그 동물 연구에서는 주로 행동을 통해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에서는 자기 진술, 자기 보고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되게 크지 않을까? 그런 걸 뭐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인지신경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사실 두 방법 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말 잘 통제된 그런 동물 실험 환경에서 행동만을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고 그 사실 사람한테는 뭐 얼마나 아팠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쥐한테는 얼마나 아팠는지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얘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람에서는 이게 자기 언어를 통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동물에서 측정한 그런 데이터랑은 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연구의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더 유익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보고에서 들어오는 더 리치한 정보들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니까 과거 연구들은 이 둘 중 하나의 방법만 사용을 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그 각각 방법론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무언가를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트렌드가 내추럴리스틱한 세팅에서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또 과거에는 내추럴리스틱한 환경에서 실험을 못하고 다 통제해서 했던 이유가 내추럴리스틱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요즘은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복잡한 데이터들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호 처리 기법, 뭐 영상 처리가 아니에요.
AI 기법 그리고 어떤 사원 축소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 연구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뇌를 관찰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또 말을 관찰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사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신경 윤리적인 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원님 혹시 질문의 마지막 부분 이게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 처벌 받잖아요. 네. 우연히 내 머릿속에 약간의 종양이나 염증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살인을 저질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를 만약에 우연찮게 그게 그 살인 충동과 관련된 그런 분노의 불이익에 뭐 병력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환원적인 연구 결과들이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50년은 최소한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종양이 정말 그 행동을 유도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으면 사실 뭐 과학자들의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말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 관계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으면 사실 그런 책임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연구자들의 목적이에요. 연구자들이 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과관계가 확실하냐부터 아마 각 나라가 가진 헌법적인 태도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법적인 제도에서 뭐가 맞냐는 답은 제가 확실히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팩터들이 고려하면 좋을지 정도는 같이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쪽 뒤에 분이 살짝 먼저 손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한유민 선생님 여기서 대답을 하시길래. 저는 강의 학부생인데요.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연소 과정을 설명하는 그 개념 단어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정서나 마음에 관련된 표현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을 느끼거나 뭐 기분 좋은 일을 겪으면 지금 우리는 이게 외부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내 뇌에 원인을 두고 그런 감정을 원인을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 뭐 사회 문제라고도 말하듯이 사실 우리의 내부 정서나 감정 같은 경우는 뇌 자체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외부와 뇌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측면도 그런 우리의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과 그 인지심리 그런 학문 쪽에서는 인간의 정서를 뇌 자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 가지였는데 일단 맨 마지막 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뇌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에 반응하는 회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성격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 이 사람의 주어진 회로 기작에 따라서 이거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되는 거고 사실 그런 정보 연산하는 회로들을 모아놓은 게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뇌는 사실 외부 환경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회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 첫 부분에서 그 어떤 마음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생물학적인 말들로 환원되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시를 못 든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 궤도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막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사실 거기서 약간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넣었는데 뭔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잠이 온다, 잠이 깬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심리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에 대한 어떤 과정을 지칭하는 말인데 사실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도파민이 200% 증가했다라거나 혹은 잠이 깬다라는 걸 이제 카페인이 뭐 얼만큼 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원을 이렇게 해서 뭐 좋을 게 뭐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환원을 해서 좋을 게 뭐 있냐면 이걸 되게 객관적이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다. 예. 고려대학교에 그 심리학 전공을 하고 그 치료제공학을 또 전공한 고소한 박사라고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반응들, 행동들을 보면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심장이 뛸 때, 또 혹은 이제 사랑을 느껴서 뛰는 행동이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관점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심장이 뛴다라고 우리가 묘사를 했지만 조금 더 현미경처럼 아주 섬세한 어떤 도구가 개발되어서 쪼개보면 되게 복잡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작은 행동에 어떤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행동을 갖다가 아마 임상에서는 호르몬이라는 그런 조그만 어떤 요소로 설명한 거고 인지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어떤 개념들과 설명하고 또 회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심리학자다 보니까 셀프라는 걸로 많이 실망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만약에 셀프하고 연관되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회로를 각 쪽에서 인간의 셀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실 셀프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는 약간 자아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정체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로적인 기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짧게 나온 개념 중에 이제 엔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에 깃든 정신적인 정보의 총체라고 했고 좀 더 허브이로는 특정 기억을 표상하는 뉴런들의 집합인데요. 사실 인간의 자아라거나 혹은 나 자신이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내 뇌를 어떻게 바꿨고 이렇게 만들어진 뇌가 현재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랑 상호작용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라는 거를 이런 시스템 신용과학적인 관점에서 환원을 시켜보자. 과거의 경험들이 만든 어떤 엔그램들이다. 사실 기억이다라고 보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옥수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래요? 저는 교육사회학 교직 과목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그 전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셀프, 에고, 뭐 참자아 이런 것에 관해서 불교 관련 학자나 아니면 명상가나 아니면 뭐 이름이 나 있는 뭐 인도 제1의 성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그 멘트를 올려놓은 유튜브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코로나 이후 더더욱 사회적 고립감, 뭐 개인적 고립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지침 이런 걸 얻고자 이제 유튜브를 접하다 보면 그런 영상이 뜨더군요. 그런데 방금 이제
고려대학 계신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셀프를 그러면 한효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할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효빈 선생님께서 셀프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에고를 셀프로 표현해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 개인이 자기가 경험해온 그런 것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한 자아, 셀프 이렇게 정리하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당히 실체적으로 아주 깊은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현수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정신의학자이시면서 비파사나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설파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에고는 우리가 이 피지컬한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깃드는 나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그 많은 감각 활동, 슬픔, 괴로움, 공포, 외로움, 연민 이런 것들은 에고가 몸을 가지고 겪는 데서 오는 반응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셀프라고 하는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느끼고 있는 본래적인 그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의 어떤 표정을 읽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심히 바라본 것을 왜 째려 이러면서 묻지마 폭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주관적인 에고가 하는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실체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로서의 에고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한유빈 박사님이 말씀하신 여태 경험해온 것들의 종체로 나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안 좋아 이러면서 해석해내는 에고의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을 좀 요약해 네네. 시간이 지나서요. 네네. 죄송하군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용이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한유빈 박사님 말씀하신 셀프는 에고에 대한 정리이신 것 같고 그리고 신경윤리학이 뭐라고 할까 파악해낼 수 있는 부분도 에고의 선에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현존의 본질적인 셀프에 닿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지컬한 바디로서의 브레인, 뇌 작용의 마인드에 관계한 현상들이니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내지는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뇌신경과학에 관해서 반응론적 접근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느낀 것은 아주 무서움이에요. 공포. 그러면 많은 기술적인 실험을 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스판테니어스한 존재 아니에요. 자유의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그런데 이거는 AI나 아니면은 편향되게 조작되는 사회 통계를 넘어서 인간 주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마음 읽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러한 그냥 아주 인구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이용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하고 누가 그런 걸 결정하고 누가 그러한 기술을 집행할 것이냐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교육학이라서 그런지 이상입니다. 네. 잘 요약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질문 일단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셀프와 에고의 개념이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셀프라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에고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히 수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고 그렇게 넓혀진 지식의 지평에서 이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는 아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류로서 핵폭탄이 어떻게 인류의 비극적인 일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핵폭탄을 뭐 만드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는 상황과 그리고 또 핵폭탄이 가지는 어떤 포텐셜한 가치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뇌과학 연구가 뭐 핵폭탄이다라는 말은 사실 전 동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 좋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고 이제 액티브하게 이런 걸 듣고 있어야 앞으로 법제 제정이나 아니면 사회 제도를 만들 때도 더 열심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과학 연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지났는데요. 뒤쪽에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분들 질문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네, 국악 가수도 학부생이고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네, 전공은 그냥 목소리 크게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 같은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흔히들 중고도방위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과연 사람의 뇌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나 저장하면 그것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이런 질문들이 대두가 있다 보니까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고도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시스템에게 사회적인 자격을 부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판단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사실 로봇들이 혹은 인공지능들이 자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겪기 시작하면 인간의 뇌는 그런 정서 반응이나 어떤 자아를 가진 대상이랑 인터랙션을 할 때 공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만약에 괴롭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괴롭다 보면 이렇게 괴로울 바엔 그냥 쟤네를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자 라는 의사결정이 언젠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그렇고요. 어,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오늘 콜로퀴움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더운데